시사자키 2부 문을 엽니다. 2부에서는 정치평론가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함께 730 재보선 이변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고한 대로 청취자 여러분의 전화 참여 기다립니다. 730 재보선, 새누리당이 압승한 이유는 무엇일까? 야당이 참패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을 직접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2061-8584, 8585, 8586, 8587 서울 전화 02-2061-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가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자키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어제 여야 중진 의원 2명을 이제 각각 인터뷰할 때 뭐 9대6, 8대7 가지고 서로 설랑설레했습니다만은 결과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시국 상황으로 봐서는 뭐 11대4도 가능할 만한 여권이 밀리는 상황 아닌가 이런저런 변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악재들도 있고. 근데 4대11. 야, 이 참, 혹시 속으로는 예측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뭐 그 정도 4대11, 11대4 정도는 아니었고요. 예. 몇 개 그 종이신문사에서는 요청해서 답까지 줘가지고 예. 김만음은 몇 대 몇으로 봤다라는 것까지 몇 개 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때 제가 9대6으로 했습니다. 9대6. 9대6으로 제가 야당이 6, 이제 여당이 9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저를 두고도 주변에서 야당한테 너무 박하게 하는 거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압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이후로 8.5대 뭐 6.5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제가 예상하고 빗나간 지역이요. 비교적 야당의 당선 가능성이 있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수원 8달 손학규 후보가 떨어진 지역하고 평택 의뢰 정장선 후보가 떨어진 지역이 제 예상하고 좀 빗나가가지고 6에서 4가 된 이런 꼴이 됐습니다. 그래도 야권의 상당한 중진들인데 이 사람들 되겠거니 했던 부분에서 이제 오차가 생겼단 말씀이군요. 이것을 일단 크게 본다면 어떤 프레임 대결 또는 구도 대결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 캠페인에서 실패를 한 건지 제일 큰 원인이 뭘까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이번 선거에 임하는 기본 틀이 없었다라고 봅니다. 기본 틀이 없었다. 예. 일부에서는 이제 조금 도식적으로 만들기 분류하기 좋아하니까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 특히 뭐 41조 이런 얘기라든가 반면에 이쪽에 심판론 2개 프레임 중에서 이쪽 경제 쪽 민생을 중심으로 한 경제 쪽이 뭐 조금 영향가를 받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투표 참여율이라는 거 성격으로 비춰봤을 때 특정한 무슨 뭐 캠페인이 호소력을 발휘해서 유권자들을 끌어당겨가지고 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실망 깊이 심지어는 혐오까지 해가지고 투표하지 참여하지 않은 결과 상대적으로 그냥 여당이 압승한 거다라고 봐집니다. 유일하게 조금 투표 참여의 에너지를 느껴줬던 것이 순천 곡성. 그런데 순천 곡성의 경우에는 야당의 에너지가 아니고 뭐 그냥 아시다시피 이정현 후보에 대한 당시 후보에 대한 에너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정도가 투표율 46.8%를 기록한 동작을 정도입니다. 거기다 양쪽 다 비교적 아주 압도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팽팽한 유권자들을 끌어당겼던 46.8%라면은요. 그 정도라면은 거의 23, 4% 정도의 지역 유권자를 자기 지지층을 끌어낸 것인데 그 정도면은 고정층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팽팽한 가운데 아무래도 초반부터 단추를 잘못 꼈죠. 거기가 공천 과정의 문제 등 해서 나중에 그것을 후보 단일화로 한꺼번에 많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은 1000표 미만의 차이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당선이 된 거죠. 재보선이라고 하는 특징을 감안하면 이제 투표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고 그렇다면은 야당을 나름대로 지지할 만한 사람들이 실망 때문에 투표 안 해 이렇게 하고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면 여당에서의 그 충실한 여권 지지자들의 일부만 투표장으로 몰려갔으면 뭐 바로 그렇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이다. 이것을 언제를 두고 보면 우리가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느냐면요. 2007년의 대선하고 2008년의 총선을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그 열린우리당 후유증 때문에 정말 이탈 당시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007년의 대선은 역대 대선의 투표율 중에 가장 낮았던 63%였죠. 그래가지고 이명박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당시 여당이었죠. 아직은 열린우리당에다가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 후보였던 정동영 후보한테 가장 큰 격차로 당선이 됐는데 예. 이명박 후보 본인의 사실 득표율은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역대 최저였습니다. 예. 유권자들의 구성으로 보자면 투표율 곱하기 득표율 했을 때 30.66밖에 안 됐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역대 지금 전국 선거 최저 투표율 나왔던 것이 그 다음에 있었던 18대 총선이었는데요. 예. 국회의원 선거가 46%가 나왔죠. 비슷하게 이번의 경우도 그 점에서는 32.9% 나온 것이 이걸 두고 여야의 프레임 경쟁 속에서 여당께 먹혀 들어갔다. 그것보다는 완전한 저는 야당의 자멸로 본다. 야당의 자멸로 본다. 예. 아까 말씀하신 뭔가 내놓을 만한 기본 틀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이십니다. 이제 이야기할 때 저는 공천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공천 자체가 저는 했을 때 이번에 야당의 보궐선거를 임하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데요.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기 중에 재보궐선거 더구나 이렇게 의석이 15개나 걸린 것 사실상 중간 평가는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야당을 심판하겠습니까? 여당을 심판하겠습니까? 당연히 여당이 심판받는 분위기에다가 이미 여러 군데 지적했지만은 크게는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다가 육사 지방선거 이후에도 계속돼서 인사 참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막판에 예. 또 유병헌 변사체로 발견되는 과정까지 하다 보면 구조적인 배경으로도 아주 지금 여당이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점에서 혹시 지금 변상욱 본부장께서 처음에 서두 소개하실 때 이변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심판해야 될 야당이 심판당해서 이변이라고 하시는 건지 예. 아니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져서 이변이라고 하시는지는 좀 예.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국 상황으로 봐서는 4대 11이 맞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11대 4가 왜 나올까. 제가 그래서 이번 초반에 공천 들어가기 전까지 730 재보선의 국면을 뭐라고 평가했냐면요. 야당이 페널티킥을 차는 상황이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페널티킥 차면은 3골 중에서 2골 정도는 넣어야 그래도 정상적인 그렇죠. 몫을 했다고 보죠. 골키퍼가 훨씬 더 압박을 받고 있고. 예. 몇 프로 세속적인 말로 똥볼을 차지 않는 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15군데 선거였으면은 페널티킥에 비춰본다면 10석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리고 사실상 새누리당도 그렇게 위협을 느껴가지고 잘못하면은 더 뺏겨가지고 과반수 위협당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인데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공천 파동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걸고 있는 메시지도 좀 무효화시켜버렸다. 뭐냐면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 아니었습니까? 인사 참사를 비롯해서 독단, 불통 이런 얘기 했는데 공천 과정을 보니까 야당도 일반인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공천 과정이라든가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네. 그거 다른 말로 뭡니까? 일반 상식하고 어긋나면 그게 바로 독단, 불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을 향한 불통 독단에 대한 비판이 호소력을 발휘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큰 틀의 메시지 자체를 공천 과정을 거치면서 무효화시켜버린 그런 거였다라고 봐집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아픈 악수가 두어졌다. 네. 이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긴 여당 얘기는 안 하고 야당 얘기만 하냐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당에게 승리의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야당에게 참패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 일단 야당 얘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전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061-2061국에 8584번부터 8587번까지 8584번부터 8587번까지 넉대의 전화 열어놓고 지금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샵 1212, 샵 112로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전체적인 얘기는 한번 쭉 짚어봤는데 역시 신문마다 제일 앞에 나온 장면은 여당에 환호하는 장면이 아니라 이정현 당선자라고 안 하죠. 이제 이정현 국회의원에 이제 그렇죠. 재보궐은 바로 당선되자마자 의원이 되는 거니까. 의원이 되는 거니까 환하게 웃는 모습입니다. 예. 역시 주목이 됐던 핵심이죠. 이번의 경우에는요. 되게 선거는 상대적인 것입니다만은 51% 정도의 득표를 끌어낼 정도였다면은
후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반영된 거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아까 제가 전반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스스로 자멸 속에서 여당이 승리했다고 봐지는데 예.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마찬가지긴 한데 일단은 이정현 후보가 51%까지 끌어낸 에너지의 중심이었다고 본다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지지도 상당히 있었다. 예. 그러나 역시 또 상대적으로 그 상대 후보에 대한 문제도 빼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그 새누리당에서 사전조사에서 심지어는 10% 넘게 이정현 후보가 앞서는 조사들이 나오기도 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춰봤을 때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예, 막상 갔을 때는 다른 투표, 그걸 가끔은 뭐 전략적인 투표니 뭐 이런 정을 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시장 윤장현 후보 당시 현 시장이죠. 예. 공천 과정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투표 때는 윤장현 후보를 찍어줘야 된다는 몇 가지 명분들이 있었거든요. 뭐 공천 과정은 복잡했지만은 그래도 조금 뭐 이런 새로운 사람이 기존하고 다른 그 시장이 돼서 한번 시정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등 또 안철수 후보의 지도력도 좀 살려줘야 된다는 뭐 이런 몇 가지 명분이 있었는데 서가번 후보를 나중에 전략적인 투표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다르게 투표해줘야 될 그런 명분을 사실 뚜렷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후보에게는 마침 그런 게 없었다. 예. 왜 그러냐면요. 더구나 이 지역에서 아무리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그 지역은 더구나 그렇습니다. 무소속이 당선된 적도 있었고 통합진보당 김선동 후보가 경쟁에서 이긴 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정체성이 약한데 그래도 당과의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서 있는데 후보 간에 밀리고 있다면은 그 상당 부분 후보 책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신중하게 당에서 고려를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뭐 부수적인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충남에서 새누리당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 문제가 거론돼 가지고 예. 후보 공천했다가 과거에 법적인 처벌을 안 받았지만 의혹에 쌓였다 해가지고 다시 교체했던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의 경우에는 과거에 보궐선거를 만들었던 그런 전력이 있는 경우인데 그랬고요. 그다음에 두 지역의 후보들 두고 왕의 남자의 대결이라고 했는데 예. 이정현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을 팔지 않았죠. 예. 물론 집권 여당 후보라는 것이 예산 폭탄 등에서 뭔가 실의적으로 작동하긴 했을 겁니다. 반면에 그 서가번 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왕의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유시민 뭐 안희정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서가번 후보까지 순서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그 지역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했을 때 득표에 도움이 됐느냐 뭐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정현 그러니까 뭐 당선된 이정현 의원이 됐죠. 의원은 상당히 중앙하고는 거리를 두고 철저하게 지역에 밀착해서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중앙 언론하고 인터뷰 자체는 전혀 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나는 이미 전국구인 인물이고 굳이 뭐 중앙 언론하고 인터뷰 사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일까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들의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61에 8586번 전화가 먼저 걸려온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예, 영등포 사는 안조셉입니다. 예, 영등포 사는 안 선생님.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십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고 실망스럽고 우리 야당이 너무 이렇게 얼마든지 그 좋은 조건이고 좋은 환경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시종 일관 뭐 정권 심판론만 내세우고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은 과거 MB 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런 선거 전략 가지고 한 번도 이기지도 못한 그런 그 전략으로 지금까지 임했는데 그나마도 이렇게 좀 설마했는데 정말로 이 결과를 보니까 실망스럽고 답답해서 못 견딜 지경입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월호 특별법이라든지 뭐 유족이 원하는 이런 특별법이 진행이 될지도 너무너무 의심스럽고 앞으로 너무 이렇게 불투명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고 실망스러워서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8584번을 연결하죠. 8584번으로 전화 주신 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어디 사신 누구신가요? 전라남도 곡성군 옥담면에 사는 분입니다. 곡성에서 전화를 주셨네요. 이번 단가가
근본적인 야당의 참패 원인은 예. 권은희 씨 그 공천이 시기적으로 빨랐다는 얘기, 맞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상품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시기를 잘못 쳤. 시기가 안 좋았다. 예. 지금 이 시기에 공천할 시기는 절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총선 때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 그런 뜻인가요? 해도 되는데 예. 그런 전략 부재였고 예. 그 다음에 이정현 씨 그 당선은 그 지역의 과거에 그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이 예. 그 지역이 그 민주당하고 후보 연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를 꺾고 김선동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인데 그 김선동 의원 당선 원인은 예. 그 지역 유권자들 성향이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분명한 야당을 해달라 이런 뜻에서 김선동 의원을 당선을 시켜줬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대안도 없고 뭣도 없고 무능해서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차라리 예. 정신 한번 더 차려라. 경쟁력 있는 새누리당 후보 나왔으니까 예. 지역감정 해소 차원에서 그쪽으로 몰아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예. 이런 생각에서 득표에 임했고요. 예. 그리고 동작을의 그 나경원 의원 당선은 예. 야권에서나 여러 가지에서 생각해 볼 점이 많습니다. 1.2% 차로 그 나경원 의원 당선인데, 예. 과거에 그 노회찬 의원이 그 서울시장 선거 때, 한명숙 씨와 오세훈 씨 그 선거 때, 노회찬 의원이 3%의 득표를 얻었습니다. 예. 반면에 0.3% 차로 한명숙 씨가 패배를 맛보았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 그 지지자들은 울분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적극 지지자들의 그 노회찬이라는 인물에 대한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순천 곡성 이야기를 들은 걸로만 해도 저희는 생생하게 들었는데 그 뒤에 얘기는 좀 다른 분들한테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8585번을 연결하겠습니다. 8585번으로 전화를 주신 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십니까? 예, 부산의 애청자입니다. 어디요?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이번 선거에서 혹시 투표하셨습니까? 네, 투표는 아닌데요. 아, 투표 지역은 아니신가 보군요. 예. 네. 예, 부산 지역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요? 아니, 부산 지역보다 민주당. 민주당 얘기를. 예. 참 피할 수 없던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 생각을 해봤다 민주당이 지금 MB 정부나 좀 박근혜 정부까지 지금 한 7년 동안 여당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당인 줄 착각하고 있다. 예. 야당이 야당다워 이러는데. 야당은 야당다워야. 예. 예. 정책에 여당의 정책이 정부 정책이 나오면 틀리면 틀리다고까지 강의할 줄도 알고 주장할 줄도 알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고 대안을 내놓는 국민들 눈에 비치질 않습니다. 그렇게 대안.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소리가 많이 울려서 야당이 야당다워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말씀까지만 듣겠습니다. 이번엔 8587번 연결해보죠. 여보세요? 8587로 전화하신 분?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네, 안산은 사는 최종락입니다. 안산의 최 선생님. 예. 네네. 어떤 점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좀 충격인데요. 예. 사실은 반대 결과,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반대 결과가 나왔어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예. 근데 야당이 공격을 제대로 못했던 결과도 있고요. 예. 핵심이 없었다는 거고요. 늘 뭐 세월호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겠다 하면서도 핵심이 없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직 그 국민 수준이 조금은 죄송합니다만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정치 의식에 좀 변화를 바라지 않는 세력들이 아직은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안산의 최 선생님. 예. 전화를, 네, 5통 받아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야당에 대한 역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이 시점에서 이제 야당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전에 정권 심판론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뭐 뻔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정권 심판론은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해서 먹히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저 야당이. 그런 신뢰감을 줘야 정권 심판이 되는 것이지. 정권 심판 내어서서 정권 심판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6.4 지방선거 때도 제가 세월호 심판을 야당이 그 분노와 안타까움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반성하고 슬퍼했을 때 그것이 오는 것이지. 저 참사의 표를 우리한테 주시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심판론은 항상 먹히는 것이지만 그걸 자체를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또 하나 이제 답답해 하시면서 지금 특히 안요셉 선생님께서 이런 돼버리면 이제 국정의 세월호 특별법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안타까운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8대7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면은 서로 간의 반성을 요구하면서 특히 또 김무성 대표 체제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의 요구를 할 건데 이렇게 11대 4까지 압도적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선택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에 달려버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가 그동안에 1년 5개월 동안 해왔던 국정운영 방식, 인사 방식에 대한 반성과 변화를 스스로 하지 않는 한 그대로 밀고 가버릴 소지가 있어서 여당으로서는 아주 승리했다고 보지만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야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당장 두 공동대표를 사퇴하고 또 그동안에 대표 못지않게 과거에 대표됐던 손학규 전 대표는 정계 은퇴까지 하셨어요. 참 좀 저도 마음이 좀 그런데요. 이게 저는 대표의 사퇴만으로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게 봐야 되느냐면은 2011년 1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경원 당시 그 보궐선거 후보가 패배한 이후로 돈봉투 사건 연거푸 터지고 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당시 사퇴를 했죠. 홍준표 대표 사퇴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 해체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다라고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 해체하느냐, 해체 수준의 리모델링을 하냐 했다가 이제 비대위 체제가 됐는데 저는 현재 신정치민주연합 수준이 12.6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당시 한나라당 상황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대표 체제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에 먼저 뭔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30석 의석이라는 게 딜레마이기도 하다. 워낙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도의 처참한 패배라면 사실상은 5, 60석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더 많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상황인데 이게 좀 딜레마에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표 바꾸는 것, 특히나 이 대표 바꾸는 과정에서 과거에 또 당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전문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면은 더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의견 하나만 소개한다면 김포 사시는 유권자이신 것 같습니다. 9944번님. 투표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김두관 후보는 그래도 생뚱맞았습니다. 낙선이 되더라도 김포에서 터를 잡고 살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선이 되더라도란 말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아무튼 김포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릴 그런 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 이분의 생각대로라면 떨어졌지만 저는 그래도 김포에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 거죠? 네, 뭐 그러기도 하지만은요. 그게 아까 그 이른바 중진 이상 뭐 거물급들의 탈락에 좀 배경이 조금씩 다르다 했는데 그중에 하나 김두관 후보는 정말 김포에 출마한 생뚱좀 맞았습니다. 뭐 거물이다 그러는데 김포에서 거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적 거물인지도 모르겠고 그 생뚱맞은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경남을 무대로 활동했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했을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가는 게 맞지 않았겠어요. 물론 동작 그래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 쉽지 않았겠지만. 이 얘기는 하나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권은 이때가 오히려 신뢰 회복의 기회 아닙니까? 그리고 개혁 정책도 좀 열심히 해야 되고. 여권요? 맞습니다. 여권은 오히려 본인들의 권력에 여유가 있을 때 승리했을 때 만약에 한다면 국민들로 자연스럽게 갈 거고요. 더불어서 박근혜 대통령도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쪼여가지고 할 때보다는 이렇게 승리했을 때 오히려 내가부터 바뀌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칭송을 받을 겁니다. 오히려 개혁과 쇄신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자신 있는 행보를 여권이 이때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김만우 박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